닉슨 대통령은 전면적인 북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미군은 공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공격 개시일은 1972년 5월 9일이었죠. 베트남 전선을 맡고 있었던 미 해군 7함대는 1972년 4월부터 항공모함 전력을 2척에서 6척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4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항공모함 코랄씨와 행콕에 추가해서 키티오크, 미드웨이, 사라토가, 콘스텔레이션이 tonkin만으로 증강 배치되었죠. 제7함대는 항공모함 4척을 tonkin만에 상시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운용했는데 항공모함 2척이 필리핀의 수빅만 기지에서 휴식과 보급을 취하는 동안 나머지 4척이 tonkin만에 상시 전개하고 있다가 이들이 돌아오면 2척씩 교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시 전개하는 항공모함들이 4척으로 늘어나면서 제7함대는 360대 정도의 항공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 역시 북베트남군의 침공 이후에 빠른 속도로 전력을 증강했으며 동남아 전선의 미 제7공군은 375대에 달하는 팬텀 전폭기들을 태국의 공군기지로 배치합니다. 이 팬텀 전폭기들은 와일드 위즐 임무를 맡은 F-105G 썬더치프 30여 대와 EB-66 전자전기, EC-121 레이더 감시기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라인베커 작전에서 미 공군 전력의 핵심은 태국에 배치된 F-4 팬텀 비행단이었습니다. 우봉 비행장을 근거지로 하는 제8 전투 비행단과 우돈 비행장을 근거지로 하는 432 전술 정찰 비행단은 라인베커 작전에서 공대지 임무와 공대공 임무를 나누어 맡게 됩니다. 우봉 비행장을 근거지로 하는 제8 전투 비행단 울프팩은 신무기 스마트 폭탄으로 무장하고 북베트남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었는데 TV 유도 방식의 AGM-62 월아이 항공폭탄과 혁신적인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 웨이를 주무기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폭탄들은 미 공군의 폭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죠.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돈 비행장을 근거지로 하는 432 전술 정찰 비행단은 컴뱃 트리를 장착한 F-4D를 주력으로 운용했으며 북폭 작전에서 미극기를 견제하고 사냥하는 공대공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라트 비행장을 근거지로 하는 제338 전투 비행단은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를 제압해서 팬텀 비행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주력 항공기는 30대 정도의 F-105G 와일드 위즐과 전자전기 EB-66이었죠. F-105G 와일드 위즐은 새로운 대레이더 미사일 스탠다드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은 기존의 슈라이크보다 강력한 탄두를 탑재했으며 샘의 사정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했으므로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를 파괴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괌에서 출격하는 B-52 폭격기들도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북폭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며 무려 210대에 달하는 막강한 전력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B-52 폭격기들은 지금까지 비교적 안전한 남베트남 지역 상공이나 캄보디아의
호치민 루트 폭격 작전에만 투입되고 있었으며 샘 사이트가 밀집 배치된 루트팩6에서는 B-52 같은 대형 폭격기는 샘의 요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죠. 따라서 미 공군은 72년 4월 프리덤 트레인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하노이 인근의 루트팩6로 B-52를 진입시키는 과감한 작전을 실험적으로 시행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챕탄을 장착한 F4 팬텀 편대가 먼저 북베트남으로 침투한 후에 체프를 살포해서 안전한 회랑을 형성하도록 하고 F-105F 와일드 위줄로 편성된 아이언핸드 편대가 샘 제압작전을 실시하면서 전자전기 EB-66이 강력한 ECM 재밍으로 지원한다면 B-52 폭격기들도 북베트남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물론 B-52 폭격기들도 자체적으로 ECM을 작동시키면서 밀집 대형으로 침투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북베트남의 샘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72년 4월 16일) 태국의 우타포 공군기지로 파견된 B-52 폭격기 17대가 일제히 날아올랐으며 얼마 후에는 루트팩6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공격 목표는 하노이 인근의 대규모 유류 저장소였죠. 이 공습 작전에는 공군의 F-105G 아이언핸드 팀에 더해서 미 해군의 A6 인트루더 15대가 가세해서 샘 사이트를 제압했으며 B-52의 진입로에는 20대 팬텀이 챕탄을 살포해서 샘의 방송 레이더를 교란시키며 안전한 회랑을 형성합니다. 북베트남 방공군은 설마 B-52 폭격기들이 하노이까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미군의 방공망 교란 작전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결과적으로 B-52 편대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기체들이 목표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한 후에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B-52 폭격기들이 사라지자마자 미 공군의 팬텀 공습부대가 연달아 들이닥쳐 연료 저장소에 대한 마무리 공습을 시행했으며 미 해군의 공습부대도 협공을 실시합니다. B-52까지 동원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에 깜짝 놀란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250발 이상의 샘을 발사했지만 이날 격추된 미군기는 2대에 불과했으므로 미군의 공습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날 북베트남의 미국이들이 20대가 발진해서 요격을 실시했지만 미 공군의 미그캣 팬텀 편대가 미국이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중 3대를 스페로우로 격추해버립니다. 아군기의 손실 없이 미그 세대를 격추한 것은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었으며 공군의 자신감은 크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었죠. 이날의 공중전에서 팬텀 조종사들은 스페로우 15발을 발사했지만 이 중 명중탄은 3발에 불과했으며 4발이 발사된 AIM-9E 사이드와인더는 모두 빗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날의 공중전에서는 신형 독파이트 스페로우와 구형 스페로우가 같이 사용되었지만 컴배트리로 미국이들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B-52를 동원한 미군의 기습적인 하노이 공습은 대성공이었지만 불안 요인도 숨어 있었죠.
이날 B-52의 기습적인 폭격 작전이 성공한 것은 공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북베트남 방공군의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이었지만 미 공군 사령부는 향후에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B-52를 출격시켜 하노이와 하이퐁을 폭격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72년 12월의 라인베커2 작전에서 B-52 폭격기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근본 원인이 됩니다. (1972년 5월 9일) 드디어 라인베커 작전이 시작됩니다. 라인베커 작전은 롤링 썬더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강력한 항공 작전으로 야전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 공습 목표가 선정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최우선으로 파괴하기를 원했던 것은 북베트남의 방공망이었으며 샘 사이트와 대공 레이더 기지에 더해서 북베트남의 주요 비행장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괴멸시킨 후에는 하노이로 이어지는 주요 수송로와 연료 저장소, 물자 집적소, 발전소 등의 전략시설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할 예정이었죠. 롤링 썬더 기간 동안 야전 지휘관들은 소련으로부터 전쟁 물자가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항구였던 하이퐁항을 봉쇄하기를 원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하이퐁항은 봉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인베커 작전에서는 달랐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하이퐁항의 봉쇄를 허락했으며 미군은 즉시 대량의 기뢰를 투하해서 하이퐁항을 마비시켜버리는 작전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2년 5월 10일) 라인베커의 개막을 알리는 대규모 공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은 강력한 공습 부대를 총출동시킵니다. 북베트남의 레이더망에 탐지된 미군기들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으며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인 북베트남 방공군 역시 필사적인 방어전에 돌입합니다. 사방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미그 조종사들은 둥지를 공격당한 말벌떼처럼 날아올랐으며 하늘에서는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 항공전의 길이 남는 혈전의 날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